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위쪽의 내용도 쭉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익스텐드 파라메티브, 그 다음에 익스텐드 파라메티브까지 우리가 쭉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맵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맵이요. 스케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질을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죠? 맵을 사용해서 맵을 주어서 그리고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같은 느낌을 만들려면 나무 그림을 가져다가 맵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맵을 줘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디퓨즈 컬러입니다. 이 디퓨즈 컬러,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위에 나와 있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색상이죠. 기본 색상에 대한 질감입니다. 자, 눌러볼까요? 맵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맵이 나옵니다. 이게 다 맵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맵입니다. 스케치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맵들이 나왔습니다. 맥스에서도 아주 많은 맵들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체커라는 거 있어요. 체커를 선택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체크 무늬가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체크 무늬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체크 무늬를 조금만 응용해 볼까요? 체크 무늬에 보시면 여기 바로 이렇게 색상이 나옵니다. 내가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그래서 체크 무늬 색상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늬의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무늬의 색상도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해봅니다. 보시면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면 역시 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상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감에는 맵핑 소스에서 첫 번째는 이런 무늬목을, 자, 두 번째는 똑같은 비트맵인데 이런 무늬목을, 자, 그러면 무늬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화면상에 무늬목이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겠네요. 무늬목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체커의 역할입니다. 자,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어떤가요? 체크 무늬로 재질이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Go to Parent 누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General Mapping Coordinate라고 딱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가 맵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맵 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꺼버리면 맵 좌표가 안 나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만약에 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UVW 맵이 있죠. 얘를 주면 비로소 모양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자, 요것도 한번 줘보세요. UVW 맵을 한번 줘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비트맵입니다. 비트맵. 비트맵이 그림이란 뜻이죠. 사진. 그래서 선택하고 오픈, 그 다음에 주시면, 자, 이렇게 나무 질감이 들어가겠죠. 그죠? 지금 박스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플래너 평면이죠.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에.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죠. 원래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평면이니까 그렇습니다. 상자를 주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length, width, height. length이라는 게 이 기즈모의 크기를 말합니다.
length with height가 기즈모의 크기예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크기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크기를 조절해 보시죠. 여기서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기 기즈모를 내가 직접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기즈모를 직접 조절하면 눈대중이 눈찜작이 되는 거죠. 눈찜작으로 하는 거고, 여기 length and width, height를 조절하면 내가 정확한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 내가 크기를 안다면 length and width, height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즈모를 이용해서 스케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요 아래에 있는 UVW 타일입니다. 타일이에요. 타일.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2개로 줬습니다. 그러면 각각 타일이 2개씩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일이 2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유,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맵을 바꿔보도록 하죠. 맵을 얘가 아닌 확실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다른 타일로 한번 바꿔보죠. 대리석 말고 뭐가 좋을까요? 마감벽. 네. 자, 이런 걸로 그냥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일 들어가는 거 이렇게 타일링해서 2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X 방향으로 2개, Y 방향으로 2개. 근데 W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Z 방향으로도 2개. 자, 보세요. 1개. 보이시나요? 지금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이 타일을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크기도 예를 들어서 100, 그 다음에 타일을 또 주면 어떤가요?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플립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뒤집기요. 지금 좌우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그림이 좌우로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림의 방향을 뒤집을 때 사용합니다. 채널도 있네요. 이 채널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채널은 나중에 설명하고, 자, 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얼라인먼트라고 해요. 얼라인, 맞춤이란 뜻이죠. 피트가 꼭 맞춤. 얘를 누르니까 기즈모가 어떻게 돼요?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사이즈가 약간 달라요. 피트를 누르니까 오브젝트에 딱 맞게 떨어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기즈모의 크기를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동도 했어요. 위치가 삐뚤어졌죠. 그죠? 근데 여기 센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기즈모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비트맵 피트라는 것이 있어요. 비트맵이 뭐냐면 그림이란 뜻이잖아요. 이 그림의 크기로 맞추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 보죠. 조금 더 그럴싸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어떤가요? 방문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1로 놔봤습니다. 근데 방문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진 거,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찌그러졌단 말이죠. 자, 비트맵 피트를 누르면 그림을 선택하라고 해요. 내가 불러왔던 방문을 선택하고 오프 누르면 이렇게 비례를 딱 맞춰줍니다. 비례를 맞춰서 이렇게 그림에 보기에 딱 보기 좋게 맞춰줍니다. 이게 비트맵 피트예요.
내가 불러왔던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대로 기즈모의 크기를 맞춰주는 것, 그게 비트맵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뷰얼라인 같은 거는 화면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평면에 맞추는 게 아니고 화면에 맞추는 화면에 맞추는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클릭하고 뷰얼라인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리전 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전이라는 게 영역이란 뜻이에요. 지역이란 뜻으로 내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지역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영역 맞춰서 그려지는 거. 여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다르니까. 자, 어떤가요?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긴 안 돼요.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면 돼요. 여기는 방향이 안 맞잖아요. 여기도 방향이 안 맞잖아요. 안 돼요. 해당 방향에서 적당히 영역을 그리시면 해당 영역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리셋이요. 리셋은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걸 리셋이라고 합니다. 자, 초기화 한번 시켜보시죠. 자, 제가 재질들을 이렇게 다 줄 겁니다. 하나씩 줄 거예요. 자, 똑같은 재질이지만 제가 재질들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UVW 맵을 줄 겁니다. 자, UVW 맵, 얘도 UVW 맵, 얘도 UVW 맵. 제가 각각 주었습니다. 사이즈도 제가 이렇게 다 틀리게 지정해 놨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각각 기즈모의 크기가 다르도록, 맵의 기즈모의 크기가 다르도록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acquire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acquire, 가져오기란 뜻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얘가 지닌 UVW 맵을 여기다 갖다 넣어주고 싶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UVW 맵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acquire 한 다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acquire, 가져오는데 상대적으로 가져오기, 절대적으로 가져오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크기만 똑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두 개의 크기가 똑같게 가져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가져오기란 뭐냐면, 내가 지정한 가져오는 얘의 맵좌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맵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UVW 맵이 이렇게 얘 중간에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죠. acquire 클릭합니다. 이번엔 절대적으로. 그러면 UVW 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맵이 계산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계산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acquire, 가져옵니다. 클릭했어요. 상대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어떤가요? UVW 맵의 위치가 각각이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하나,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맵이 계산돼서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요? 상대적으로 가져오는 건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져오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가져오는 게 뭐냐면, 맵의 위치가 저기서부터 쭉 연결돼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맵이 계속 연결돼서 쭉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가져와요. 상대적으로 가져오는 건 맵의 위치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맵만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절대적인 맵으로 가져오게 되면 맵의 패턴이 쭉 똑같이 가야 될 때, 그럴 때 절대적으로 가져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택하고 어콰이어 가져옵니다. 상대적으로 가져와요. 패턴이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건 똑같은 크기의 맵을 그냥 갖다 뒤집어 씌울 때 써요. 그런데 어콰이어 앱솔루트로 놔버리면 어떤가요? 패턴이 똑같이 진행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 써요. 똑같은 패턴을 쓸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패턴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느낌이 나죠? 이럴 때 앱솔루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재질로 넘어가죠. 자, 재질로 다시 들어와 봅니다. 바로 이 부분. 자, 맵으로 들어와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맵을 쓰잖아요. 맵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맵이 들어옵니다. 텍스처가 있고 인바이런이 있습니다. 인바이런은 대기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있죠. 하늘에 구름 띄울 때 사용해요. 일반적으로는 텍스처, 맵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월드 스케일을 써버리면 이건 사실감 있는 맵 사이즈를 쓸 때 씁니다. 안 맞아요. 얘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타일링입니다. 똑같은 크기지만 여기다가 가로 방향으로 4개, 4개. 지금 타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타일입니다. 타일. 근데 이 타일이 어디도 있어요? 바로 여기도 있죠. 타일이 양쪽에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한쪽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선 타일 안 쓰고 여기서 타일 써요. 자, 한번 여기서 타일 써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옵셋, 간격 띄우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맵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 상하로 움직일 때, 맵을 이렇게 움직일 때 사용합니다. 옵셋이 간격 띄우기죠. 그러니까 굳이 옵셋을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옵셋은 쓸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미러, 대칭이고 타일이죠. 이렇게 미러링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일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앵글이네요. 각도. 예를 들어서 45도. W로 해야 되겠군요. 45도.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60도, 30도.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0도. 이렇게. W로 하세요. U는 X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V는 Y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W는 Z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그러니까 W 값만 회전시키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에 블루어 값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블루어가 1.0으로 되어 있네요. 블루어가 우리 포토샵에서 나왔었어요. 이미지를 뿌옇게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 렌더링. 자,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렌더 3.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또렷하지 않고 뿌옇게 보이죠? 다시 볼까요? 1. 좀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지를 뿌옇게 흐리게 하거나 또렷하게 하거나, 그래서 내가 가져온 이미지를 약간 블루어 처리, 약간 뿌옇게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럼 이 값을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블루어 값을 0으로 줘버리면 또렷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흐릿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렌더링 해놓고 나면 맵이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블루어 값을 좀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노이즈라는 게 나오는데 얘를 줘버리면 이미지에 노이즈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마운트 값을 올려버리면 찌그러지는 이미지가 나와요. 이렇게 이미지를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는 이미지가 깨끗하게 나오죠. 일자로. 근데 이 노이즈 값을 넣어버리면 이미지가 삐뚤빼뚤합니다. 이건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작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비트맵 파라미터입니다. 필터링이네요. 필터링 이쪽은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크라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뷰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내가 쓰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주 써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전체 중에 여기만 쓰고 싶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결정해주고 어플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려버립니다. 자, 렌더. 이렇게 이미지가 잘리게 나와요. 다 잘려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라서 쓸 수 있어요. 요 부분이 제일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시간 부분 건너뛰고 아웃풋이요. 여기 시간 부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아웃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트가 색상 반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렌더링 하게 되면 색상이 반전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색상 반전돼서 렌더링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색상 반전이에요. 이렇게 인버트가 색상 반전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칼라 맵이라는 게 있네요. 얘가 비활성되어 있는데, 자, 이네이블 칼라 맵 그러면 이제 칼라 맵이 이렇게 나와요. 밝기를 자, 크게 해놓고 볼까요? 밝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다가 중간에 자, 추가해서 이동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베이지와 스무스로 혹은 코너로 자, 밝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포토샵의 커브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브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원래는 이미지의 리터칭을 다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데 간혹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죠. 이렇게 밝고 어둡고 이미지가 바뀌는, 밝고 어둡기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칼라 맵을 쓰지 않더라도 여기 아웃풋 어마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풋 어마운트, 얘가 밝기입니다. 밝기를 어떤가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떤가요? 0.5로 놓으니까 어두워지죠?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자, 똑같죠? 자, 한번 해보시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자, 한번 해보시죠. 구슬을 만들었고 맵으로 들어갑니다. 디퓨즈 맵에 보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트맵은 그림이라 그랬고 셀룰러 같은 경우는 세포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세포 같은 세포 그림이 나옵니다. 별로 표시가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셀룰러 대신에 우리가 보고자 해야 될 게 그게 아니고 덴트는 암석이에요. 암석입니다.
요거 뭐냐면 이 기존에 있던 거 지웁니다 라는 뜻입니다. 암석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팔로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방향이죠. 이렇게 보시면 사라집니다. 한쪽으로 사라지는 거죠. 안쪽으로 사라질지 바깥쪽으로 사라질지 여기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각각의 방향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색상은 검정색, 흰색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압하면 이런 식으로 팔로프 사라지는 방향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수압 이렇게요. 흰색에서 검정색, 검정색에서 흰색. 근데 이거 색상 바꿀 수 있어요. 빨강색에서 노란색. 그러면 이렇게 빨강색에서 노란색 이렇게 팔로프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라데이션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그라데이션 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겠죠? 자, 박스. 자, 이렇게요. 그러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첫 번째 재질 비트맵, 그 다음 두 번째 재질 비트맵, 세 번째 재질 비트맵. 서로 다른 종류의 맵을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맵이 쭉 섞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맵이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요. 맵이 첫 번째 맵에서 두 번째 맵으로 해서 세 번째 맵으로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의 혼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석이요. 대리석. 오케이. 그러면 요 두 개의 색상으로 대리석 효과를 내는 걸 말합니다. 얘네들한테 주면 렌더링 걸면 이렇게 이미지가 작은 모양이네요. 얘가 오히려 더 큰 모양이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대리석 효과가 나타납니다. 패턴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색깔을 바꿔보죠. 진녹색에 진한 녹색에 흐린 녹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 자, 재질을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옆에 밑에 이제 다른 재질 있잖아요.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믹스? 믹스는 혼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질 두 개를 혼합할 때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 이 그라디언트 할 때처럼 재질을 혼합할 때 사용합니다. 비트맵. 자, 첫 번째 재질.
그런데 자, 무늬목.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질 비트맵.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재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합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렌더링. 아이고, 저쪽이 들어갔네. 이걸 수압 누르면 재질이 이렇게 바뀌어요. 두 개의 재질이 지금 현재 같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재질 이제 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질에 대한 혼합에 대한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질이 나올 건지 여기서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질감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믹스라고 되어 있죠? 얘 누르시면 또 다른 질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파티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스모크, 연기 같은 느낌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디스커드, 그러면 이렇게 연기 같은 느낌을 줄 때 사용해요. 근데 다만 이 스모크는 다이렉트 단독으로 쓰지 않고 어디다 쓰냐면 이런 오파시티라든지 이런 데다 사용합니다. 카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사이즈가 있으니까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스케치업에서도 똑같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박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렸고요. 그 다음 자, 재질에서 두 개를 불러올 겁니다. 디퓨즈 맵에 하나 불러올 거예요. 뭘 불러올 거냐면 비트맵을 이용해서 불러올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무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제가 불러와서 여기다 재질을 부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질을 한번 넣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 오파시티요. 오파시티 기억나시나요? 검은색은 투명, 흰색은 불투명. 네, 똑같습니다. 비트맵을 주시고요. 자, 똑같이 검은색은 투명, 흰색은 불투명. 자, 여기 똑같이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렌더. 검은색은 투명, 흰색은 불투명. 자, 옆에다가 제가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택하고 맵, 디퓨즈 컬러, 비트맵. 자, 벽돌이요. 범프 맵을 줄 겁니다. 벽돌. 그리고 이때 여기도 범프가 있습니다. 범프 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렌더링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요철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범프맵 같은 경우는 여기 30%밖에 안 돼 있습니다. 100으로 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자, 렌더링 조금 어떤가요? 요철감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범프맵하고 아주 유사한 맵이 하나 또 있죠. 그게 뭐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이미지를 쓸 겁니다. 디퓨즈 컬러의 비트맵, 그 다음 맨 아래 디스플레이스먼트, 바로 이 부분에 똑같이 비트맵,
그리고 재질 부여하고 자, 렌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잘 들어가진 않았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잘 들어가진 않은데. 자, 바닥을 만들어 보죠. 박스, 그 다음에 티팟 주전자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리플렉션이요, 반사 재질, 리플렉션 반사, 리플렉션 왜곡이죠. 네, 반사 재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반사 재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리플렉션 들어가서 보시면 플랫 미러라는 것하고,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플랫 미러하고, 여기 스캔 라인으로 내려가 보세요. 플랫 미러하고 리플렉트 이렇게 있습니다. 플랫 미러 먼저 보도록 하죠. 플랫 미러입니다. 바닥에다가 주도록 하죠. 자, 렌더링. 자, 밑에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반사 재질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플랫 미러는 평평한 미러란 뜻이죠. 이렇게 평면에 들어가는 반사인데, 제가 높이를 이렇게 줘봤습니다. 다시 렌더. 안 나오죠. 반사가 안 나오죠. 다시 볼까요? 여기 문자의 높이를, 아니 사각형의 높이를 -1로 줬습니다. 반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택하고, 박스 선택하고, 에디트 폴리. 자, 폴리 면을 선택해 봅니다. 여기 면을 선택하면 요 아래쪽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런 게 있어요. 매트리얼 아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건 매트리얼 아이디요. 각 면마다 재질 번호를 부여해 줄 수 있는데, 플랫 미러는 얘가 1번만 됩니다. 이렇게 1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반사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박스를 만들고 밑으로 내리잖아요. 여기가 매트리얼 1번입니다. 여기가 매트리얼 1번이에요. 위로 올리게 되면 바닥면이 매트리얼 1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 윗면이 매트리얼 아이디 1번이 됩니다. 매트리얼 아이디 1번으로 놔야만 플랫 미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매트리얼 아이디 바꾸시면 돼요. 선택하고 에디트 폴리, 그 다음 면 선택하고 밑으로 쭉 내립니다. 바로 여기요. 선택하면 아이디가 나와요. 이렇게 선택하면 아이디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set 아이디를 1로 고쳐버리면 전체가 다 1번 아이디가 되기 때문에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얘네들 이렇게 곡면진데다가 리플렉션을 줄 겁니다. 곡면의 리플렉션은 여기 똑같이 리플렉션을 넣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리플렉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얘를 주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곡면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기 곡면 반사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여기 있는 리플렉트는 얘는 앞에서 본 거, 좌우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본 거 총 6장을 렌더링합니다. 이렇게 파일을 업다운,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렌더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뒤집어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속도는 빨라요. 근데 이제 리플렉션 계산을 6번 하고 넘어갑니다. 얘가 요거 때문에 원래 계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총 6번 렌더링을 해줘요. 정확한 렌더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렌더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또 보시죠.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거 똑같이 리플렉션에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레이 트레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없고 여기 있네요. 레이 트레이스. 여기 있습니다. 레이 트레이스. 자, 레이 트레이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제가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리플렉션이 들어갑니다. 레이 트레이스는 반사되는 걸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플랫 미러나 리플렉트는 렌더링을 해서 매핑해서 리플렉션처럼 보여주는 거, 반사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고, 레이 트레이스, 레이가 빛이고 트레이스가 추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광선을 추적해서 반사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리플렉션입니다. 아니, 레이 트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퓨즈 맵에 비트맵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대리석 격자 대리석을 주고 질감 주고 그럼 이제 대리석문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주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리플렉션이 강하단 말이죠. 여기 리플렉션 값을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리플렉션이 이렇게 여리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이 아주 흐릿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이렇게 100% 리플렉션 들어가는 데는 거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울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나 이렇게 들어가지 실제로는 조금 더 여리게 들어갑니다. 50이나 30 정도 주시면 무난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렌더링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색한 거. 그림자요. 스케치업은 그림자를 디폴트로 만들어내요. 근데 3D 맥스는 그림자가 디폴트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해야 나오냐면 조명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림자 계산이 들어갑니다. 렌더 옵션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에 보시면 여기 스폰라이트라든지 여기 일반적인 라이트 보이시죠? 포토매틱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고 V레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옴니입니다. 옴니 라이트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옴니 라이트를 주시면 그림자를 만듭니다. 화면상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자, 렌더링 하면 그림자가 안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온, 섀도우 온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렌더링. 자, 그림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림자 넣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쪽에서 볼 땐 환하고 다시 뒤로 돌리면 이렇게 보면
앞쪽은 환하고 뒤쪽은 흐리고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조명은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최소 3개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통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명을 3개를 주시면 돼요. 내가 보는 쪽하고 반대쪽은 조명을 좀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최소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렌더링 걸면 조금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딱 적당히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한번 줘보시죠.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영화 촬영할 때도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조명을 키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림자를 만들고 사물의 전체적인 윤곽을 바라보는 조명, 그게 키라이트예요. 또 하나는 림라이트라고 합니다. 아니, 필라이트라고 해요. 하나는 필라이트라고 합니다. 필이 채우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그 다음에 마지막이 림라이트입니다. 보통 림라이트는 백라이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피사체 뒤쪽에다가 조명을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윤곽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3D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렇게 3점, 3개를 줘서 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보는 방향의 키라이트,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좌우로 해서 필라이트와 림라이트를 이렇게 2개씩 더 주시면은 보기 좋은 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명을 한번 줘보시죠. 스케치업은 거의 반자동으로 들어가지만 3D 맥스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잘 안 됐어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자, 제가 플랜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평면이요. 자, 여러분들도 플랜을 좀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봅니다. 자, 선택하고, 자,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비트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지정. 그 다음 디퓨즈 맵에도 비트맵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렌더. 근데 막상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옆에다가 똑같이 플랜을 하나 똑같이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쓸 거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범프 맵을 줄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디퓨즈, 비트맵, 자, 블록 3번, 그 다음 범프, 비트맵, 블록 3번.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왼쪽은 범프 맵, 오른쪽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범프,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왼쪽은 범프이니까 약간의 이런 요철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은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요. 저도 꽤 고민했습니다. 왜 효과가 안 났지? 예전에 잘 났는데 왜 안 났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범프 맵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가장 큰 차이. 범프는 요철감이 여기 화면상에서 요철감이 나오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어떻게 한다고요?
객체를 실제로 찌그러뜨린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객체를 실제로 찌그러뜨려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모서리가 몇 개예요? 굉장히 조금이죠. 안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질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세그먼트 개수를 4개가 아니라 최대로 올려봅니다. 100개. 자, 최대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렌더링 해보죠. 자, 그 다음에 UVW 맵. UVW 맵. 자, 렌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UVW 맵 들어가니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오히려 줄여야 돼요. 뭐 한 20으로 줄여 볼까요? 자,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더 줄여보죠. 10으로. 자, 이제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죠? 자, 여기에 제가 타일을 좀 넣어볼까요? 한 5에 5.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한 20으로. 자, 렌더. 더 올록볼록한 느낌 나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많이 들어갔나 보다. 어떤가요? 요철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세그먼트 많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UVW 맵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지켜지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